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 이성화입니다. 오늘은 조금 뜬금없이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아마 축구를 즐겨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긴 시간을 뛰었고, 이제는 축구 선수로서는 조금 뭐랄까요, 이제 살짝 전성기를 지나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평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 연배와 경력을 가진 다른 슈퍼스타들처럼 보통 사우디 리그를 가잖아요. 그렇게 사우디 리그 같은 데로 가서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미국의 MLS,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을 해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였지 싶은데 3년 총액으로 거의 1,500억 가까운 돈을 불렀는데도 손흥민은 알 이티하드로 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좀 정성을 들여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준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오기 전에 LAFC를 보면요, 이게 리그의 수준이 좀 이른바 빅리그들에 비해서 낮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순위도 낮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드니 부안가는 이적을 해야 되나 이런 뉘앙스를 좀 비칠 정도로 팀워크가 흐릿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이적을 해오니까 팀 상태가 극적으로 이게 반전돼서 좋아졌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역시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인 걸까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단하다면 과연 무엇이 대단한 건지 이런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변화의 원인에는 경기 그 시합의 내적인 요소도 있고 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합들을 보자면 손흥민이 없을 때 LAFC는 지나치게 보안가 한 사람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수비가 되게 쉽죠. 보안가한테 가는 공이 그 가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보안가가 공을 잡으면 세 사람이 막아서는 식으로 수비를 하면 뭐 제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다른 위협적인 공격수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팀의 감독이라면 수비 전술이 좀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전처럼 보안가를 집중 마크하면 손흥민한테는 공간이 여유로워질 테고, 그렇게 되면 손쉽게 골을 넣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예전 영상 같은 걸, 경기 영상 같은 거나 뭐 해설자 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보안가가 예전에는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타적인데 그렇지 않은 선수였다고 해요. 그렇게 MLS 해설자들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플레이 스타일은 드니 부안가라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골 욕심이 많은 플레이어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 자신이 팀에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고 또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니까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전설적인 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이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독일어로 하면, 이게 원래 독일 출신이니까 이제 독일어로 하면 그 유명한 레벤스라움이 되는데요. 뭐 이걸 깊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역사와 정치 철학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득 생각나는데 이제 피에르 부르디유의 장이론, 것도 이제 같이 적용해보면 좋을 만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드니 부안가에게는 LAFC라는 생활 공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신도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맥락을 앞서 말했듯이 이제 시합 내적인 것 외에 외적인 것도 짚어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공을 잘 찬다 이런 것만으로는 다 설명되긴 어렵거든요. 사실 그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누구라도 처음 합류한 조직에 바로 녹아들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먼저 드니 부안가 개인의 사연을 좀 보자면요. 이 선수가 프랑스 사람인데 가봉 국가대표예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친이 가봉 사람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가봉 프랑스 이중국적자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게 참 무슨 클리셰도 아니고 그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식의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가봉에는 국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갔을 때가 처음 가본 거래요. 그전에는 가봉에 가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프랑스에 대한 어떤 상처, 그리고 가봉 국대로서의 마음가짐, 부인과 아이에 대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으로 이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활약을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경력이 좀 안 풀리니까 아, 이거 다시 이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손흥민이라는 어떤 거물급 멤버가 왔는데 아, 이 사람이 대뜸 보안가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너 가봉 국대 유니폼 가져와라. 내 한국 유니폼이랑 바꾸자. 그랬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직접적이지만 동시에 세련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표시한 거죠. 보안가한테 가봉 유니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무거운 의미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마음이 조금 붕 떴는데 어느 날 누구나 알아보는 업계 명사가 팀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심지어 나를 너무 존중해주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 매사에 인품이 훌륭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사람 생각만 해도 출근길이 즐거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안가는 심지어 그 팀 동료인 위고 요리스가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과 다퉜던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손흥민 같은 사람에게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요리스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위고는 손흥민이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운동선수는 또 그래 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안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LAFC의 동료들 평을 찾아봐도 되게 비슷한 관점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라포의 형성과 공감에 있어서 대단히 세련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런 능력은 리더십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건 건조하게 말하자면 조직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조직을 움직이고 일이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조직과 일에 대한 어떤 스킬들도 필수적이겠지만 조직을 이루는 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훌륭한 상호작용 능력도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자문을 다니면서 여러 분야 이른바 좀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다 보면 다들 직무 스킬이야 있지만 조직이나
인간에 대한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당히 자주 봅니다. 축구 선수로 이걸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그냥 딱 공만 잘 찰 뿐이지 팀 관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부족하고 동료들하고 인간적인 유대가 미약한 거죠. 이러면 사실 뭐 공을 아무리 잘 차봐야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뭐 그런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대단해?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보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좀 안 되어 있고 그저 높은 자리에 부임하고 그러면 나는 권력자야, 나는 스타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해 같은 이런 나르시시스트 같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면서 일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손흥민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수준의 리더십을 숙련했을까? 해외 생활을 계속하니까 거기 환경에 적응하고 공을 잘 차는 것만 해도 벅찰 텐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라커룸에서 연설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진실하고 의욕적이고 프로 정신이 강하고 그런데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유머가 한 스푼 들어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해트트릭을 하고 라커룸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 아 내가 PL에서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농을 치니까 동료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 손흥민을 보았을 때 이런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 사람이 공을 잘 차는 것을 떠나서 제가 축구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끌 줄 알아요. 그래서 토트넘 시절에도 이제 그 브라질 국대에 있는 그 모우라 같은 사람이 상당히 부안과 비슷한 무사한 모습으로 손흥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손흥민하고는 포지션을 경쟁하는 사이였었는데도 두 사람이 그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 논어에 보면 위공편이었지 싶은데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을 알고 싶다 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과 공감에 기반을 해 있고 또 그만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게 뭐 비단 조직 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축구 얘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안녕.